형님, 요새는 서울대 나와봤자 소용없네요. 형님 아들 지훈이 졸업하고도 취직 못해서 아직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잖아요. 아휴, 오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처박혀서 노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네요. 어른이 이렇게 찾아왔으면 예의상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하는데 그 방에 있으면 불러보세요. 인사조차 안 하다니 버릇까지 없네요. 어제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와서 자고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 지훈이는 졸업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잖아.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인데 좋은 곳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게으른 게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그건 지훈이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훈이가 서울대에 들어간 것도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잖아요. 어릴 때도 엄청 띨띨하고 공부도 더럽게 안 해서 저놈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형님도 기억하시죠? 동서, 나에 대해 뭐라 떠들든 상처받지 않아. 하지만 내 아들을 향한 험담은 이제 그만둬. 특히 거북하네. 지훈이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 아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흉볼 만큼 한심한 아이가 절대 아니야. 아, 그렇게 감싸주니까 지금도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제 아들 승철이 보세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스스로 길을 찾아 인터넷 BJ로 활동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벌어들입니다. 계산해보면 연봉이 1억 2천이고 거기에 광고 협찬까지 합치면 대충 2억은 훌쩍 넘는다고요. 형님 아들은 백수지만 우리 아들은 벌써 잘 나가는 거죠. 그 인터넷 BJ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네 아들 승철이는 방송을 정말 비굴하게 하잖아. 후원금 조금이라도 받으면 짜장면을 10초 안에 다 먹어치우거나 뜨거운 라면을 빨리 먹는 이상한 짓만 하잖아.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아, 형님 몰라도 뭘 한참 모르시네. 우리 아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은 겁니다. 요즘은 트렌드를 알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승철이는 그걸 아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쓸 돈을 미리 다 벌고 빨리 은퇴하면 그만이죠. 훗날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동서는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를 하는 제 아들을 깎아내리며 조롱하면서 반대로 얼토당토 않는 인터넷 BJ 활동을 하는 자기 아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심심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러 제 속을 후벼 파듯 긁어대니 저도 결국 참다 못해 똑같이 조카를 두고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들 어려서 사고를 얼마나 쳤는지 다들 기억할 거야. 취직이 어려워서 하는 게 BJ 하는 거잖아. 정가 기록이 있으니 제대로 된 회사에서 뽑아줄 리가 없으니까. 결국 역겹기 짝이 없는 방송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 설이 중학교 다닐 때는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당했었지. 그런데 전학간 학교에서도 몸 약한 아이 집에 들어가 돈이며 금품을 훔치다가 결국 소년원까지 갔다 왔잖아. 고등학교도 1년 늦게 들어갔는데 여학생에게 추잡한 짓을 하다가 퇴학까지 당했잖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승철이는 정말 문제아 중에 문제였던 것 같네. 형님, 지금 과거 이야기까지 들추면서 제 아들 욕하시는 겁니까? 자네가 먼저 내 속을 뒤집어 놨잖아. 대체 누가 좋아한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내 아들 흉을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아, 진짜 열받네. 내가 그동안 형님이라고 봐줬더니 오늘은 선을 아주 시게 넘는군.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동서, 말은 조심해. 말 조심. 훅히고 있네. 자네 전화 왔다. 나가서 받아. 그리고 통화 끝나면 그대로 집에 돌아가라. 아직 할 말 남았거든. 아들 전화니까 받긴 하겠지만 끝나고 나서 다시 너랑 나 결판을 지어야겠어. 어이없는 짓을 늘어놓던 동서는 제 앞에서 조카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주고받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하더군요. 이어서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자 제가 황급히 달려가 몸을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동서, 동서! 정신 좀 차려봐, 동서! 동서, 무슨 일이야? 대체 왜 그래, 동서? 동서의 입가에는 개거품이 흘러내리고 눈동자는 하얗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놀란 저는 지체할 틈도 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조카 자랑을 입에 달고 살며 제 아들을 무시하던 동서였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네요. 이제 동서와 제가 오래도록 겪어온 갈등을 들려드리고 이 모든 상황의 반전 결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남편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였는데 시어머니는 말씀이 거의 없으셔서 무르르듯 조용히 지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 부부였죠. 두 사람은 말이 워낙 많아 늘 시끄럽고 떠들썩했습니다. 둘이 어찌나 짝짝꿍처럼 잘 맞던지 입을 열면 수다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뱃속에 기는 아들일까 딸일까? 보나마나 딸이지. 아니 딸이라야 해. 나는 당신 닮은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거든. 역시 당신도 딸을 원하네. 나 닮은 딸 낳으면 예쁘게 키워서 연예인으로 만들자. 그러면 자식 덕에 호강하면서 살 수 있잖아. 이야, 그거야말로 인생 최고의 재테크인데. 역시 내 아내.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제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철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장 재수 씨랑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걱정해야 할 판인데 자식 키워서 호강할 생각이나 하고 있니? 너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거야? 아, 형, 백수라니. 너무한 말이지. 지금은 재충전 기간이라고 해야지.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안식기를 가지는 중이라고. 맞아요, 아주버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긴 했지만 그 덕분에 저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아기가 생긴 거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일했더라면 아기는 들어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잘린 게 축복이었죠. 재수 씨, 정신 좀 차리세요.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매번 생활비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제발 나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그렇게 남한테 의지하며 살 게 아니라 스스로 벌어야죠. 아, 아주버님은 참 속이 좁으시네. 임신한 몸으로 일을 어떻게 해요? 여자는 아기 가지면 몸 조심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괜히 제가 아기 가진 게 부러워서 심통 부리는 거 아니에요? 철없는 시동생 부부는 남편이 백수로 지내는 상황에서도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쯧쯧거리면서 말했답니다. 저기요, 재수씨. 사실 제 아내도 임신 중이에요. 오늘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벌써 8주 차랍니다. 어머, 정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를 가졌대요. 난 무려 3년 만에 겨우 가졌는데. 형님,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아직은 몰라. 뭐야, 임신했는데 왜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세요? 아니야, 이미 실컷 기뻐하고 축복도 받았어. 지금은 그저 태교를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고상한 척 하시는 거네. 동서, 내가 언제 고상한 척을 했다고 그래? 그냥 조용히 아이를 위해 지내는 것뿐이야. 그럼 내년에 우리 같이 아기를 낳게 생겼네요. 그렇겠지. 솔직히 저는 동서와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만 해도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기어코 막말을 내뱉더군요. 형님 닮은 딸이 태어나면 참 불쌍하겠네요. 아, 내 미모는 절정이라 나 닮은 딸은 틀림없이 예쁘게 태어날 테지만 형님은 아니잖아요. 동서, 무슨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 자네가 평소에 버릇없는 건 알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아줘. 어머머, 내가 언제 버릇이 없었대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둘이 동갑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네가 존칭만 쓸 뿐이지 늘 하는 말투와 태도는 버릇이 없었다는 걸 본인만 몰라? 내가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말하는 게 그렇잖아? 저는 애써 열을 올리지 않으려 참고 또 참다가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딱 한 번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곁눈질로 흘겨보더니 동서의 배를 쓰다듬으며 괜히 잘난 체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떠나자고 하더군요. 누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불쑥 찾아와서는 괜히 저와 남편의 속을 긁고 화를 돋우다가 그렇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빌려간 생활비는 갚을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고 다가올 아이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두 사람은 여전히 무책임하게 백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주 동안은 시동생 부부가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바닥나자 두 사람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 생활비 좀 빌려주세요. 참, 뻔뻔스럽네. 내가 분명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을 텐데. 형님, 제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너무하시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자네 부부 ATM 기계도 아니고 우리도 뼈 빠지게 고생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내 남편은 공장 직원으로 나는 식당 종업원으로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일해서 겨우 생활하는데 자네들은 뭘 하면서 이렇게 손 벌리기만 하니.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해. 동서,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진짜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고 했어?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는데 동서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또박또박 똑같이 내뱉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군다고요. 그깟 푼돈 가지고 어지간히 치사하게 구시네요.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시동생 부부를 그대로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그만하라며 다시는 우리 부부를 찾아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자 시동생 부부는 씩씩거리며 욕지거리를 삼킨 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려 1년 가까이 두 사람과는 단 한 번도 왕래하지 않고 서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혹여 시동생 부부와 겹칠까봐 항상 날짜를 피해갔습니다. 굳이 마주칠 필요도 보고 싶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날 시댁에 들르게 되었고 결국 태어난 조카아이와 함께 나온 시동생 부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형님, 아들 낳으셨다면서요? 그래, 자네도 아들을 낳았다며? 예쁜 딸이 태어났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야 커서 연예인이라도 시키고 미래를 위한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깝네요. 어떻게 제 자식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유, 동서.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며 살 거야? 이제는 좀 철 좀 들어라. 농담도 못하나요? 형님, 농담하는 김에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형님 아들 너무 못생겼네요. 동서, 제발 그만해. 농담이라도 그런 악담할 거면 그냥 당장 돌아가.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형님만 왜 이렇게 발끈하세요? 왜요? 형님 아들 못난 거 인정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라고 했다. 듣기 거북하고 열받으니까 그 입 좀 닫아. 사실 시어머니도 평소 동서의 말버릇과 싸가지 없는 태도 때문에 늘 불편해하셨지만
대놓고 표현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손자를 두고 못생겼다는 막말을 하는 동서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신 겁니다. 시어머니의 분노에 동서는 그제야 삐쳐서는 그 뒤로는 입을 닫고 시무룩하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저는 시댁에 갈 때 되도록이면 시동생 부부와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저나 남편 모두 시동생 부부를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멀어진 감정은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이 감정이 이어질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완전히 왕래를 끊고 지내던 어느 시점 집안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시어 며칠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빈소를 차리자 며칠 만에 시동생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음식은 왜 이렇게 시뻘건 육개장으로 하셨어요? 요즘엔 장례식에도 맑은 국물이 유행이라던데.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중한 말이라고 해?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 지금은 음식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야. 그냥 어색해서 분위기를 깨보려고 하는 건데. 형님이 오버하네. 분위기를 깨? 무슨 분위기? 장례식장에 와서 웃고 떠들어대면 그게 속이 시원해? 제발 그 입 좀 닫아. 나이도 동갑이면서 늘 가르치려 드네. 동서? 알았어요.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동서는 장례식 내내 눈에 띄게 개념 없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든 말든 자기 술 먹는데 바쁜 건 기본이었고 시동생과 건배를 하면서 술을 처마셨어요. 그러다 술에 취해서 자리가 변변치 않다며 병풍 뒤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다가 제사상을 쓰러뜨릴 뻔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 더는 참지 못해 동서를 꾸짖고 장례식장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진짜 기본이란 게 하나도 없구나. 어찌 그리 무식한지만 골라 하는지. 동서, 안으로 들어오지 마. 아니, 졸려서 잠깐 병풍 뒤에 들어간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나요? 이해해 주셔야죠. 이 멍청한 사람아. 자네 같은 행동을 이해해 줄 리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어. 동서는 코웃음을 치듯 얼굴을 찡그리며 또다시 모욕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꼰대 같으니 실수 하나로 온갖 성질을 다 내는군. 잘 됐네.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난 집에 돌아갈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시집 식구들 상 다 치러. 여보, 나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남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획 하고 떠나버린 동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해보니 정작 남겨진 유산이라는 것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시동생 부부가 불쑥 찾아와 마치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유산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형님,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님 집을 정리하고 계세요? 유산을 형님과 아주버님이 꿀꺽하려는 속셈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동서? 어머님한테 재산 같은 건 정말 없다니까. 통장을 보니 마이너스 통장이고 이 집도 월세인 거 몰라? 집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보증금조차 안 내고 살았던 거야. 그러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숨겨둔 금송아지라도 있을 것 같은 얼굴이네요. 기가 막힌다. 장례식 때도 청방지축 굴더니 돌아가신 어머님 댁에서까지 싸움을 부추기려드냐? 우리 돈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싸울 거예요. 글쎄, 유산 같은 건 정말 없다니까.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다시 찾아보든가. 걱정 마세요. 싹 다 뒤져보려고 온 거니까. 동서와 시동생은 장갑을 끼고 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들춰보고 이불 속까지 손을 넣어 찾아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한숨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대단하시네. 없이 살아도 이 정도로 없을 수가 있나? 동서, 어머님이 자네 식구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거 나도 알고 있어. 네가 우리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 때 어머님이 몰래 호주머니를 털어 도와주셨던 것들도 다 알고 있거든? 말도 안 돼. 털어갔다니 그건 지나친 말이에요. 그냥 용돈 조금 받은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같은 말 아니겠어? 자네는 어머님께 용돈 한 푼 떼어주지 못하면서 정작 어머님 주머니를 털어가고 싶어 했던 거잖아. 서방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다 부모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백수로 손만 벌리고 살 건가요? 왜 자꾸 우리 남편까지 걸고 넘어지세요? 재수없네. 여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만 가자. 그래,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네. 아휴. 제가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호통을 치려는 찰나 그들은 말없이 짐을 챙겨 쏜살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동생 부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가 싶었는데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돌아가며 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피곤도 있었지만 일상은 묘하게 즐거웠고 작은 순간들마다 행복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예고도 없이 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왜 왔어? 아예 보고 살지 않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와서 무슨 일이야? 내가 언제 막말했냐고요. 형님, 요즘 애 키우는 거 장난 아니게 힘들죠?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럼 제안 하나 할게요. 내가 지훈이를 돌봐줄 테니까 생활비 좀 지원해주세요. 어때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자네에게 우리 아들을 맡길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내 아들을 자네한테 맡기라니. 절대 안 돼. 형님, 애 키우는 거 힘드니까 제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실 필요 있나요? 정말 저한테 아들 맡기기 싫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맡기지. 자네 뭘 믿고 내 아들을 맡기겠어? 말이 안 통하네. 형님, 그러면 돈이라도 좀 빌려줘요. 그동안 빌려간 돈도 안 갚았잖아. 그럼 싫어. 갚을게요. 전부 이자 쳐서 갚을게요.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아들 분유값도 없다고요. 그게 자랑이냐? 젊은 부부가 똑같이 백수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불쌍한 건 애야.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말 거예요? 동서, 내가 이미 못 준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한 식구끼리 도와주면 덧나나? 너도 애 키우는 엄마 아니야. 동서, 말 조심해. 그 반말 듣기 거북하다고. 반말 듣기 싫으면 어른답게 굴어봐요. 다시 묻는다. 돈 좀 빌려줘요. 동서는 사람답게 고개를 숙여 정중히 구하는 법을 잊은 듯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이의 태도가 이 모양이니 누가 그를 믿고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더구나 한 번 도움을 주면 평생 그들은 손을 벌릴 것이 뻔했으니 저는 단호히 주머니를 닫았습니다. 안 빌려줘.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더럽고 치사한 기집애야. 오라면 오지. 제발 그만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자 동서는 욕설을 퍼붓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시동생 부부와는 그렇게 쭉 안 보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7년이 지나 제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동선의 아들과 같은 유치원이어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말이 짧네. 이제는 내가 형님으로 보이지도 않은 거지? 형님 같은 행동을 했으면 내가 대우를 해줬겠지. 그런데 뭐 고마운 것도 없고 안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그래, 너 좋은 대로 해라. 아니, 차라리 그냥 아는 척을 안 해줬으면 고맙겠다. 우리 아들은 바이올린 연주로 콩쿨 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았는데 네 아들은 뭐하니? 바이올린?
돈 많이 버나 보네.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서 지금은 사업해. 엄연한 사장님이지. 이야, 그렇게나 발전했단 말이야? 의외네. 아무튼 축하한다. 우리가 평생 백수로 살 줄 알았어?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네.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만 살아왔으니 놀라서 하는 말이지. 그래도 아무튼 축하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자. 이야 동문이다. 나도 너랑 말 섞기 싫거든. 7년 만에 유치원에서 다시 만난 동서와의 대화는 그렇게 몇 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자주 동서를 마주쳤지만 인사도 하지 않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동서가 불쑥 찾아와 오해라며 제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저 어떡해요?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형님, 제 남편이 결국 사고를 쳤어요. 그이가 지금 감옥에 갔어요. 감옥? 서방님이 감옥에 갔다고? 도대체 왜? 횡령에다 탈세까지. 그리고 갑질 때문에요. 2명 있는 직원을 심하게 때렸나 봐요. 결국 이번에 싹 다 털려가지고 회사 말아먹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형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사실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지로 놀란 척을 하며 동서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받은 거야? 그러게 왜 욕심을 부리고 갑질을 했대? 제 말이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이가 그렇게 잡혀가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참, 안 된 일이네. 그런데 동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미안하다. 형님한테 무슨 낯짝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하소연 좀 하러 온 겁니다.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형님이 늘 보고 싶었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외롭게 살았어요. 형님, 이제라도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거만하고 싸가지 없게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래? 자네가 이러니까 내가 적응이 안 되잖아. 동서는 다시 고개를 깊게 숙이며 조용히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저는 결국 동서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이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동서와 조카가 딱하다고 물질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정서적으로라도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되자 돈 한 푼이 없어 당장 생활이 막막해 보였기에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내일부터 내 식당에 나와서 일해볼래? 아, 맞다. 형님 가게 차리셨다고 했죠? 설렁탕 집인데 장사가 꽤 되는 편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자네 아들 승철이 키우기 힘드니까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네, 형님. 저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시켜만 주세요. 동서가 일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서 저는 곧바로 제 식당에 데려가 직원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괜히 했더군요. 일을 생각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태도도 진지해서 보는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동서, 이렇게 일을 잘할 거면 진작에 좀 하지 그랬어. 저도 제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형님, 아무튼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조카 잘 키우고 돈도 모아서 나중에는 가게도 차려봐.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동서는 체질에 맞았는지 쉬는 날 하루를 빼고는 매일같이 성실히 출근해서 군말 없이 일을 잘했습니다. 1년 동안 동서는 묵묵히 수고를 해주어 가게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저 역시 베풀 것 이상으로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연락도 없이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급히 필요해서 전화를 걸어 빨리 나오라고 했더니
동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로 거기 간뒀어. 너한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젠 더는 못하겠다. 뭐? 동서,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억지로 다닌 거거든? 내 남편이 출소해서 다시 사모님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이가 대박 아이템으로 벌써 사업 투자금을 많이 받았거든? 뭐? 그런 거였어? 동서, 아무리 그래도 도와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떠날 수가 있는 거야? 야,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고마운 척 입 바른 소리 한 거지. 내 진심은 네 면상을 마주보는 게 역겨웠고 벗어나고 싶었어. 동서, 아주 막 나가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 잘 알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당연하지. 너보다 훨씬 더 잘 살 거니까 걱정은 하덜덜 마라.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끊어. 저는 1년 동안 왜 동서를 도와주었을까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참으로 화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속에서 불이 터져나오듯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장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을 바라보면 그 생각이 조금씩 지워지더군요.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의 모습이 제 가슴 속 미움과 원망을 저절로 씻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흐른 뒤 또다시 동서가 울며불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볼 게 있다고 또 찾아와.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형님, 그이가 또 감옥에 갔어요. 투자금 받아서는 사업은 안 하고 유흥에 탕진해서 사기죄로 들어갔다고요. 그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저랑 승철이가 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난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사지 멀쩡하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겠지. 그러니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형님, 묵을 집이 없어요. 저희 집도 이미 날아갔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신세 좀 지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시 받아주면 언젠가 또 입을 싹 닫고 욕설을 퍼부을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 또한 단호하게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었기에 무릎 꿇고 비는 동서를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나가. 내가 자네를 도와줄 일은 절대 없다니까. 제발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알아서 살든 죽든 하란 말이야.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네가 그동안 해온 짓에 비하면 지금 내가 한 말은 차라리 약한 쓴소리야. 잔말 말고 당장 나가. 난 자네 얼굴 안 보고 살아야 속이 편한 사람이야. 고집을 부리며 버티는 동서의 몸뚱아리를 억지로 밀어내고 가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문 앞에 서서 떠나지 않고 장사를 방해하길래 결국 경찰을 불러 강제로 치워버렸습니다. 동서는 조카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훨씬 밝고 살맛이 나더군요. 저와 남편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며 최선을 다했고 아들도 나름대로 잘 키워냈습니다. 우리 똑똑한 아들은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멋진 결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대학 원서 접수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지훈아, 네가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니? 명문대에 갈 성적이 되는 건 알았다만 서울대라니 정말 들어간 거야? 운이 좋았어요. 턱걸이로 들어간 거기도 하고요. 턱걸이면 어떠냐, 서울대인데. 우리 아들 정말 최고다. 무식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멋지게 서울대를 들어가 주니 더할 나위가 없어. 아들아, 고맙다.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학년까지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식당에서 낯익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믿기 어렵게도 동서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설마 동서? 아이고, 그때 그 싹퉁바가지 면상 그대로네. 세월이 흘러도 심술보는 여전하시구려. 옆에 있는 청년은 자네 아들 승철이? 그래, 맞아. 내 아들이죠. 잘난 아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동서가 예전과 달리 존댓말을 쓰기에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이 커서 피하고 싶어 자리를 뜨려 했는데 조카의 행동에 눈길이 절로 갔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거치대에 세워두고 흔히 유행하는 먹방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님들, 저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 짬뽕을 30초 안에 먹을 수 있을지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님들 후원해주시면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후원 시작해주세요. 성님들 힘 좀 내주세요. 이 먹방쇼를 보시려면 후원금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시작할 겁니다. 자, 얼른 별풍선을 쏴주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곤거리듯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 승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모르세요. 내 아들 인터넷 BJ예요.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돈을 구걸하든 말해? 원래 다 저런 거야? 구걸은 무슨 구걸이에요. 후원금 없으면 방송 안 한다고 경고하는 거지. 내 아들 잘 나가는 BJ라고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금방 후원금이 몇백만 원은 모일 테니까. 잠시 후 조카는 손뼉을 몇 번 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짬뽕을 주문해 뜨겁고 매운 걸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성님들, 저 짬뽕 30초 만에 부쉈습니다. 여기 매운맛으로 유명한 집인 거 아시죠? 진짜 엄청 맵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님들, 내일은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많이들 와주세요. 우리 아들 최고다. 30분 만에 150만 원을 벌었네. 진짜 최고야, 최고. 아니, 저렇게 매운 걸 급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형님, 요즘은 돈 버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괜히 잘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지훈이는 잘 있어요? 지금 뭐하고 지내는데요? 취업 준비 중이야? 백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아들내미가 결국 한심하게 지내네요. 서울대 나왔거든. 곧 좋은 데로 취직할 거야. 뭐? 서울대라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머리가 돌대가리인데 도대체 어떻게 서울대를 갔어요? 이거 구라죠? 저는 믿지 못하는 동서에게 아들 서울대 졸업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진짜네? 이거 합성은 아니겠죠? 이게 자네 눈에는 속임수로 보여?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인가? 아니,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실까? 그래도 서울대 나와서 취직 못하고 백수로 지내는 걸 보니 뉴스에서 떠드는 말이 틀리진 않나 봐요. 명문대 나와도 노는 청년들이 많다더니 형님, 지훈이더러 눈 좀 낮춰서 공장 들어가라 그래요. 아주버님처럼 공돌이로 살라고 하세요. 이봐 동서, 공장 다니는 내 남편이 자네 아들보단 낫지 않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 해도 저런 식으로 돈 버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해? 꼰대처럼 끼어드시네. 형님, 제 아들이 연봉이 1억이 넘는다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번다고요. 서울대 나온 형님 아들은 아직 사회생활 시작도 못했잖아요. 보세요. 결국 트렌드를 따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자네가 저 꼴을 보고도 자랑스럽다고 한다면 내가 더는 할 말이 없네. 나 갈게. 잠깐, 그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고 가세요. 서로 불편한데 연락처는 왜? 그리고 자네 서방님이랑 이혼했다며? 내 남편이 호적 등본을 뗐는데 둘이 이혼했다고 나오던데? 맞아요. 그이가 사기치고 감옥 가 있는 동안 내가 애인을 하나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놈도 사기꾼 뺨치는 놈이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이혼해서 지금은 아들이랑 둘이 살아요. 우리 아들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거죠. 형님, 부럽죠? 아니, 하나도 안 부럽다. 이만 가볼 테니 승철이랑 좋은 시간이나 보내라. 아, 연락처 알려달라니까요. 저는 동서의 말은 듣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 식당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저희 집 위치를 알아내고 찾아왔어요. 동서, 여긴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죠. 안에 누구 있어요? 아주버님? 나 혼자 있거든. 그리고 누가 반긴다고 찾아왔어? 아직도 꽁에 있어요. 형님, 내가 형님 만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세요? 예전에 나를 그렇게 무시해서 그런지 우리 아들 잘된 거를 계속 자랑하고 싶었다고요. 이미 동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 잘 살든 말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가주면 안 될까? 또 정내미 없이구네. 형님은 나만 보면 쫓아내고 싶으슈.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유순해져야지. 추억에 뭐 하는 겁니까? 추한 건 내가 아니라 동서 아닌가? 이 집은 손님이 와도 차 한 잔 안 주나 봐요. 저 시원한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동서를 내보내려면 커피 한 잔을 줘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커피를 타서 줬습니다. 동서, 시비 걸려고 온 거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커피만 마시고 나가죠. 누가 시비를 걸어요? 형님, 저는 보고 싶은 가족의 집에 온 거라고요. 형님은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아직도 냉정하시네. 저는 말을 삼키고 베란다 너머의 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동서가 제 아들의 안부를 물었어요. 지훈이는 집에 없어요? 면접 보러 나갔어. 요즘 세상에 취업이 좀 힘든 것도 아닐 텐데. 서울대 나오면 뭐하나? 아직까지 백수이니 형님 속이 타들어가겠네요. 전혀 아니거든. 형님, 언제 한번 가족끼리 다 모여서 식사라도 해요. 제가 살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나오기만 하세요. 됐어. 안 보고 산 세월도 있고 서방님이랑 이혼까지 한 마당에 뭐하러 자네랑 밥을 먹겠나. 또 까칠하게 구시네. 나는 앞으로 형님이랑 자주 보고 싶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난 아니야. 동서랑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둬. 그러다 내 아들이 재벌되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네 아들이 잘 되든 말든 자네 혼자서 축하를 하라고. 제가 말을 매우 날카롭게 했더니 빈정이 상했는지 금방 나가더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길 바라는데 주말에 또 찾아왔답니다. 제 남편은 공장에 근무하러 나갔고 아들은 전날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와서 잠을 자고 있었죠. 형님, 요새는 서울대 나와봤자 백수라고들 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네요. 형님 아들 지훈이 졸업하고도 취직 못해서 아직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처박혀서 노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네요. 어른이 이렇게 직접 찾아왔으면 예의상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하는데 방에 있으면 불러보세요. 인사조차 안 하다니 버릇까지 없네요. 어제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와서 자고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 지훈이는 졸업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어.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인데 좋은 곳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게으른 게 아니야. 동서는 또다시 조카 자랑을 늘어놓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대로 쓰러져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제가 흔들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겨져 주사와 링거를 맞고 나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이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대요. 후원금 받은 걸로 욕심내서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동업자들 돈을 가지고 날랐다나 봐요. 그놈이 저를 두고 도망쳤다니까요. 뭐라고? 그놈이 사기친 돈으로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결국 경찰한테 잡혔대요. 아, 그래? 서방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 아니지. 자네한테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한 모양이네. 자네 배신 때리는 거 특기잖아. 형님, 나는 지금 심각하다고요. 전 남편 옥바라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 옥바라지까지 하게 생겼다고요. 아들놈도 결국 나를 배신하고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그래, 다 들었어. 그런데 어쩌겠어. 자네 팔자고 운명인걸. 몸은 좀 괜찮아졌지?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솔직히 말해 동서의 처지가 전혀 불쌍하지 않았고 더는 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얼른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울부짖으며 하소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자상한 남편에 똑똑하고 착한 아들까지 있어서 내 마음을 몰라요. 사는 게 늘 힘들었고 세상은 역겨웠다고요.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데 이제야 형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자랑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형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참 딱하기도 하네. 동서, 비 온 뒤에 태양이 뜨는 법이니까 언젠가는 좋은 일도 생기겠지. 형님, 저 너무 외로워요. 형님이랑 계속 왕래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아휴, 지금은 자네 아들에게 신경을 써야지.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래야 하잖아.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한 놈을 뭐하러 도와요? 그리고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놈 여태껏 BJ로 돈 번 걸로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맨날 나중에 모아서 주겠다, 큰 걸로 주겠다 말뿐이었다고요. 살면서 전 남편이나 아들놈한테 뭘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나도 형님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동서가 하도 울며 매달려 말하길래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정이 된 동서는 조카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며칠 동안은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사흘 뒤 또다시 동서가 찾아와 돈이 급하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형님, 제 아들 초범이라 합의만 해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대요. 그래, 잘 됐네. 그럼 합의해주고 끝내라고 해. 그놈이 벌써 사기친 돈을 다 써버렸나 봐요. 하루 술값으로 1,000만 원씩을 썼다는데 진짜 미친 자식이죠. 형님이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리게. 합의금 7억만 주세요. 뭐라고? 7억? 이봐,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형님 식당 담보대출 받으시고 아주버님도 모은 재산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벌어왔으니 지훈이 장가 보낼 때 쓰려고 많이 모아놨을 거잖아요. 뭐야, 그래서 지금 내 아들 결혼 자금을 자네 아들 감옥 안 가게 합의금으로 달라고? 동서 미쳤어? 내가 그럼 미련한 짓을 왜 하겠어? 그럼 내 아들이 감옥 가는 걸 지켜만 보겠다고요? 어떻게 한 식구끼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한 식구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그 돈이 있어도 절대로 못 줘. 자네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조카도 마찬가지고. 10수년 동안 연 끊고 지내다가 우연히 마주친 걸로 다시 엮으려고 애쓰는 모양인데 절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일은 없어. 뭐라고? 그럼 내 아들이 감옥 가는 걸 그냥 구경만 하겠다는 거야? 아니, 구경도 안 해. 감옥을 가든 말든 관심조차도 없다고. 처먹는 걸로 돈벌이 하다가 사기까지 친 놈이 뭐가 이쁘다고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나. 하여튼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구만. 일 없으니까 난 이만 가겠네.
그리고 다시는 내 집에 찾아오지 마. 제가 돌아서자 동서가 괴성을 지르며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야, 네 아들이 그렇게 되면 내가 도와줬을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 사고 안 쳐. 정신 나간 짓 하는 자네 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서울대를 괜히 갔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 입사하거든? 그러니 2번 다시는 무시하는 소리 하지 마. 에휴, 너나 네 남편이나 아들이나 어쩜 그렇게 판박이니? 너 가만 안 둬? 감히 내 아들을 욕하고도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또라이 같은 것. 그래, 평생 그렇게 넋 빠진 채로 살아라. 난 가련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제 아들은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은 해가 한번 바뀌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제 식당에서 홀서빙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건강하게 그리고 무탈하게 살아왔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동서는 조카를 감옥에 보낸 뒤에도 옥바라지를 이어가더군요. 자기를 버렸다고 배신감이 어쩌네 저쩌네 떠들더니 결국 모성애 때문이었는지 자기 명의로 있던 작은 집까지 팔아버리고 고시원에서 지내며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답니다. 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던데. 아무튼 동서의 인생은 정말이지 기막히고도 판타스틱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동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소망이란 오직 하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결혼해 저와 남편이 그랬듯 예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